이렇게 제 연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코센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앞에 두 연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임상에 많이 근접해 있는 흥미로운 연구 들려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 연구는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먼 완전 기초 생물학을 있는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 밖에 있는 글루코즈가 유방암 세포 혹은 다른 암 세포들의 기계적인 특징, 메카니컬 프로퍼티즈를 어떻게 바꿔서 그게 캔서의 프로그레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소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완전 생물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박사 때 미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캔서 리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어서 SP2라는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온코제닉하다는 연구를 처음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포스닥은 두 군데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UNC 채플릴에서 캔서 메타볼리즘 연구를 해서 그 뉴트리언트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라이보조말 프로틴을 통해서 그다음에 P53을 조절함으로써 그게 그 대사 생지 모델에서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그게 메카노바이올로지인데 UCLA로 옮겨서 두 번째 포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혹은 그 베타 아드레너진 리셉터 시그널링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애고니스트를 쳤을 때 이게 캔서 셀의 메카니컬 프로퍼티즈를 바꿔서 캔서 인베이전에 기여를 한다라는 내용 연구를 했었고요. 이 연구를 했던 이유는 그 이미 임상 데이터에서 유방암 환자인데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베타 블로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예후가 더 좋아서 서바이벌이 더 길어서, 아니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베타 블로커를 먹었을 뿐인데 왜 암 전이가 줄어들고 왜 더 생존 그 서바이벌 기간이 길어지는지 메커니즘을 몰랐었죠.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이 베타 AR 시그널링이 베타 블로커도 이 베타 AR 시그널링을 막는데 이 베타 AR 시그널링이 그 캔서 프로그레션의 인베이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걸 꼭 그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메카노바이올지를 이용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뉴멕시코 대학에서 제 실험실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의 제 트레이닝 백그라운드를 다 한 대 버무려서 메타볼리즘과 그다음 메카노바이올지 그런 게 캔서의 메타스테이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캔서의 마이크로 인바이먼트에서 당연히 이민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크로페이지도 같이 함께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MMM들이 있는 실험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포센 브릿지에 자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포스닥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싶고, 그리고 공동 연구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캔서 바이올로지 백그라운드가 있고 캔서 메타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암은, 특히 저는 지금 유방암을 타겟을 모델로 보고 있는데, 유방암은 굉장히 많은 대부분 서브타입 80% 넘는 서브타입이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데 그 중에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그 서브타입, 우리가 흔히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 서브타입은 아직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전이 메타스테이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이 유방암을 제가 모델을 한 이유가 이렇게 인베이전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 인베이전에 그 메카노바이올지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때문에 제가 유방암 TNBC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테시스가 대부분의 그 암에 관련된 그 사망을 유도하는데요. 메타스테시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멀티 스텝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프라이머리 튜머가 생겼을 것이고, 그 튜머가 자라면서 그중 일부 어그레시브한 캔서 셀은 그 베이스 멤브레인 뚫고 나와서 주변 ECM을 뚫고 지나서 결국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고 몸을 떠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또 혈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또 기어가서 새로 두 번째 암을 형성을 해야죠. 이게 이 긴 과정이 전이의 과정인데, 그중에 꽤 많은 스텝들의 그런 세포의 암세포 혹은 주변 환경의 물리적 혹은 기계적 특징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셀의 모틸리티 혹은 인베이전도 이런 기계적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의 그런 파이브로시스 아니면 ECM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얼마나 덴스한지 소프트한지 따라서도 암세포의 비헤이비어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세포가 나오려면 혈관벽에 붙어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어태치먼트 할 때도 어디전 할 때도 메카노타이어 관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메카노바이올지의 활발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리딩 그룹들은 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기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세포가 있는데 소프트한 인바이러먼트에서 자랄 때와 스티프한 인바이러먼트 자랄 때 얘의 행동 비헤이비어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인바이러먼트,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혹은 그런 서브스트레이트가 세포의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활발한 분야인데, 저는 약간 다른 데 관심을 둬서 이렇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바이오 케미컬 시그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호르몬이건 가스건 뭐건 우리가 많이 연구한 기존의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많이 연구했던 이런 케미컬 시그널링이 결국에는 그 세포 자체의 물리적 특징 혹은 기계적 특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기계적 특징 때문에 이 세포의 비हे이비어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잠깐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캔서 셀과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바이 디렉셔널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캔서 셀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주변 환경도 캔서 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포닥 때 했던 거는 그런 혈관에서 떠돌던 호르몬 혹은 그런 드럭들이 세포의 물리적 특성을 바꾼다라는 연구를 했었고, 아직 논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그 기계적인 특성, 그 ECM의 스티프니스도 이런 생화학적 시그널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또 반대로 캔서 셀도 자체적으로 분비하는 ECM 몰레큘을 통해서 스스로 그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변형을 시키죠.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포닥 때 했던 거는 베타 AR 시그널링, 그 솔루블 Q가 그 브레스트 캔서 셀의 메카노타입을 바꿔서 인베이전에 기여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제 실험실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다른 시그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요즘은 이제 뉴트리언트입니다. 물론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계적 특징들, 메카니컬 큐도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많은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콜라보레이션 하던가 저도 관심은 있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 턱에서는 이 뉴트리언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갑자기 왜 뉴트리언트냐? 제가 포닥 때 잠깐 이런 오비시티 관련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오비시티랑 브레스트 캔서도 굉장히 임상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혹은 비만 환자가 유방암에 걸릴 리스크도 높고, 그거 플러스 이미 유방암에 걸렸다 하면 예후도 좋습니다. 생존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시티는 굉장히 강력한 리스크 팩터로 어소시에이션은 밝혀져 있는데, 그 몰레큘러 기작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비시티에서 오비시티 특징 중에 일부가 브레스트 캔서의 그런 프로그레션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글루코즈 레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뉴트리언트 관련된 메타볼리즘 관련된 물질들의 양이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혈중 글루코즈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혹시라도 제 가설이 맞다면 유방암 세포의 기계적 특징을 바꾸고, 그래서 바뀐 기계적 특징 때문에 얘가 전이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카노타입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간략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세포의 기계적인 특징이에요. 제일 간단한 기계적인 특징은 크기가 있습니다. 작은 세포, 큰 세포, 사이즈가 다르면 물리적인 특징이 다르죠.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디포머빌리티. 디포메이션은 세포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쉽게 자기 모양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모양을 쉽게 바꾸는 세포는 결국 소프트한 세포고 말랑말랑한 세포고, 디포머빌리티가 낮은 세포는 스티프한 딱딱한 세포고, 그래서 이런 세포의 디포머빌리티가 중요한 기계적 특징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기계적 특징 두 번째는 컨트랙티비티입니다. 수축성. 그래서 세포가 얼마나 잘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세포가 수축과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억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써서 자기 스스로 그 힘을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외부의 신호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내고 혹은 힘을 줄여서 이 수축성을 조절하느냐. 이 수축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세포가 이동을 할 때, 세포의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컨트랙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쪽은 세포가
세포를 자기 당기고 뒤쪽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컨트랙티비티. 그래서 이 디포머빌리티와 컨트랙티비티 두 가지를 제가 주로 타겟으로 보고 있는 맥카노 타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측정을 하려면은 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서치 툴로서는 제 포닥대 UCLA 랩에서 개발했던 툴로 패러렐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라고 PMF라고 부르는 어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식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바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보바는 스트로 빨대로 먹기가 쉽고 딱딱한 보바는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포를 떼가지고 트리신을 떼서 서스피션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에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포어 사이즈는 당연히 셀보다 작은 사이즈의 포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공기로 에어 프레셔를 가하게 되죠. 우리가 주사기 안에 액체를 밀으면 액체가 나가듯이 위에서 프레셔를 주면은 세포가 포함된 용액이 이 멤브레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포가 소프트했다면 혹은 디포머블 했다면 말랑말랑했다면 쉽게 통과할 것이고 만약에 세포가 딱딱했다면 이 멤브레인에 걸려가지고 잘 못 내려가겠죠. 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실험할 때는 뭐 한 10초에서 20초 굉장히 짧은 시간 프레셔를 딱 주면은 나중에 얼마큼 남았는지 세포 서스피션 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이 샘플들은 스키프했겠구나. 조금 남았으면 얘네는 말랑말랑해가지고 쉽게 지나갔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 디포머빌리티 측정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큰 세포였다면 작은 세포보다 더 많이 위에 남겠죠. 그래서 이 실험할 때는 항상 셀 사이즈도 같이 측정을 해서 셀 사이즈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맥카노 타입으로 컨트랙티비티, 얼마만큼 힘을 내는지 측정할 때는 우리랑 콜래보레이션 했던 UCLA의 그 아이반이랑 같이 만든 그 기계인데 트랙션 마이크로스코피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밑에 세포가 붙을 그 매트릭스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매트릭스고 거기에 이렇게 형광 물질을 X자 혹은 플러스 모양으로 패턴을 인식시킵니다. 그러면 그 ECM이 코팅된 이 부분에만 그 세포가 붙을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형광 물질 그 패턴이고 빨간색이 액틴으로 스테인된 셀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한 패턴에 세포 하나씩 붙게끔 비율을 맞춰서 옵티마이징 시켜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뭐 약을 친다든지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세포가 수축성이 컨트랙티가 높아가지고 수축을 많이 하면 모양이 조그매지고 세포가 반응이 없거나 혹은 컨트랙티비티가 없으면 모양의 그 사이즈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패턴, 이 X 쉐입이 얼마만큼 작아지는지를 컴퓨터로 현미경으로 읽어가지고 셀의 컨트랙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때 이걸 개발한 아이반은 지금 회사를 차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커머셜하게 이 키트를 사가지고 실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할 때 그 글루코즈의 농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포에다가 다양한 농도의 글루코즈를 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컬처 컨디션이 굉장히 높은 글루코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뭐 디맵이나 이런 컬처 미디어들이 25밀리몰라의 글루코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셀 컬처 하기엔 편하죠. 미디어를 매일 갈아줄 필요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글루코즈를 주면 세포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되는 건데 저희 같이 다양한 글루코즈 농도를 치려면은 우리 혈관 내 그 정상 글루코즈 농도는 보통 5에서 6밀리몰 정도 돼요. 그 공복기 혈당량이. 근데 만약에 당뇨 혹은 비만이 있어가지고 하이퍼글라이시믹 하면은 보통 7밀리몰부터 하이퍼글라이시믹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 12밀리몰 정도까지는 하이퍼글라이시믹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게 임상에서 볼 수 있는 하이퍼글라이시믹 컨디션이고 이거 25는 컨트롤로서 우리가 흔히 쓰는 스탠다드 컬처 컨디션을 갖다 놓는 거고 하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은 세포도 많지만 걔네는 글루코즈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세포들이라서 그 암세포 주변, 암 조직 주변에는 글루코즈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믹하기 위한 조건으로 1밀리몰 정도 낮은 글루코즈 치게 되는데 25밀리몰로 키우게 되면 이걸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글루코즈 높아지는 증가하는 글루코즈 효과를 보고 싶은데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스타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 농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양한 농도를 쳐줌으로써 그 글루코즈 증가될 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즈 농도를 다르게 하게 되면 미디어의 그 삼투압, 오스몰라이트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른 그 슈가 몰레큐를 넣어줘가지고 그걸 컨트롤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가 빨간 선이 세포가 자라는 세포 수고 이 바그래프는 미디아에 있는 글루코즈 농도인데 세포는 자라면서 당연히 글루코즈 쓰니까 미디아에 있는 글루코즈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춘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있는 포스닥 오미정 박사님께서 다 실험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저 첫 번째로 측정한 거는 과연 이 글루코즈의 농도에 따라서 그 유방암 세포의 기계적 특징이 달라지느냐, 디포머빌리티랑 컨트랙티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세 종류의 TMBC 두 종류의 TMBC 셀 라인과 한 종류의 넌 TMBC 셀 라인을 봤을 때 세 가지 셀 타입 모두 다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은 셀이 더 스티프해지는, 더 딱딱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포머빌리티가 올라간 바뀐 경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메카노타입으로 컨트랙티비티. 아까 그 X 쉐입 기억하시겠지만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모양이 더 작아지죠. 그 얘기는 셀이 더 많이 힘을 내서 더 컨트랙트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셀은 딱딱해지고 더 컨트랙트해졌다, 수축을 더 많이 했다라는 그 메카노타입, 피노타입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메카노타입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몰레큘로는 사이토스켈레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이토스켈레톤은 뭐 F-액틴 대표적이고 인터미디에 필라멘트도 역할을 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튜블도 관여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까지로는 F-액틴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액틴 레벨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랬을 때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은 F-액틴 필라멘트 액틴이 양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다. 근데 그 필라멘트를 이루기 전에 모노머 형태의 G-액틴은 변화가 없었다.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모노머 형태로 존재하던 액틴 몰레큘들이 폴리머라이제이션 돼가지고 필라멘트 이루는 그 액틴 리어레인지먼트가 달라진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은 콤포칼로 보시면은 컨트롤에 비해서 글루코즈 농도 높을 때는 F-액틴 증강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F-액틴이 골격으로서 스트럭처 몰레큘로서 작용을 하긴 하지만 또 이게 수축성 컨트랙티를 내려면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토 프로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F-액틴의 모토 프로틴은 마이오신 프로틴이 알려져 있고요. 머슬에서는 당연히 머슬 마이오신이 있지만 이런 에피셀리알 셀에서도 넌 머슬 마이오신이 존재합니다. 넌 머슬 마이오신 프로틴들이 세포 이동할 때 그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오신의 액티비티는 마이오신 라이체인이라는 조그만 그 레귤레이터리 프로틴이 마이오신 액티비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포리레이션이 되면 그 포스페이트를 마이오신 프로틴 헤비체인에 줄 수 있어서 걔가 액티브해지고 그래서 수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포스포폼이 아닐 때는 인액티브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포리레이션 레벨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컨트랙티비티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X 쉐입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컨시스턴트하게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이 마이오신의 액티비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된 에펙트가 그 액티베이션된 마이오신들은 서로 콜로컬라이징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메카노타입이 변하는데 그 메카노타입을 조절하는 F-액틴과 마이오신 액티비티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메카노타입이 달라지는 거고 그게 셀의 펑션 혹은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래서 저의 가장 대표적인 셀의 펑션 비헤이비어로는 셀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캔슬에서는 셀 인베이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이든 챔버스대로 셀 모틸리티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셀의 마이그레이션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베이션이 증가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마이그레이션은 그냥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없는 그냥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세포 이동이고, 인베이전이라고 부를 때는 셀이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프로틴에 다 감싸 있어가지고 이동을 하려면 이걸 뚫고 이걸 뭐 MMP를 분비를 해서 데그레이션 시킨 다음에 좀 틈을 넓혀가지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MMP가 없더라도 자기 모양을 바꿔가지고 좁은 공간에 삐집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장애물이 있는 상태이죠.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틸리티인데 캔서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인베이전이 일어나고 있죠.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베이전을 보는 게 더 그 인기보랑 더 맞는데 마찬가지로 글루코즈 농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캔서셀은 글라이코라이시스에 의존해서 자기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워버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더 효율적으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마이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글라이코라이시스에 더 의존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글루코즈 몰레큘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써서 ATP를 만들어내고 그걸 자기가 성장할 때 쓰는데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글루코즈 농도가 미디아의 세포 밖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글라이코라이시스가 증가를 했고 이 빨간색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아직 옥시다티브 포스포리레이션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이오신 액티비티도 보면은 글라이코라이시스에 의존하는 거고 이 글라이코라이시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본 이유는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그렇다고 쳐. 근데 글루코즈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려면은 이제 각각의 시그널의 패스웨이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첫 단계로 글라이코라이시스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글라이코라이시스 단계를 우리가 이니비션 시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디옥시글루코즈라는 글루코즈 아날로그 몰레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레큘은 대사가 될 수 없는 글루코즈 비슷한 몰레큘이죠. 그래서 이 몰레큘을 넣어주게 되면 세포는 글루코즈인 줄 알고 먹고 대사를 하려고 했더니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코라이시스가 막혀버립니다. 그랬더니 글라이코라이시스를 막았더니 마이오신 액티비티가 떨어졌고 여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 액틴도 액틴 폴리머레이션 줄어들었고 셀 메카노타입 봤을 때 2DG를 치게 되면은 글루코즈 농도가 높을 때는 딱딱해졌었는데 글라이코라이시스를 막으니까 그 효과가 없어지고 컨트랙ti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루코즈 농도에 따라서 얘가 메카노타입을 바꾸려면 글라이코라이시스는 꼭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는 확인을 했어야겠고요. 글라이코라이시스가 필요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운스트림 시그널의 패스웨이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오신 프로틴은 이 레귤레이토리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MRLC 혹은 MLC를 논문에서는 다 다른 이름을 써요. 하지만 이거는 레귤레이토리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이라는 프로틴인데 이 프로틴이 포스포리레이션 돼야지만 얘가 마이오신 액티비티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MLC의 포스포리레이션에 관여하는 카이네이즈는 한 4-5개가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3가지가 있고 특히 이 브레스트 캔서 셀에서는 이 2가지가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 로웨이 GTPase 조절이 되는 락카이네이즈가 얘를 포스포레이션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칼슘 칼모듈린에서 조절되는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라는 MLCK가 얘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2가지 중에 그럼 누군가 글루코즈가 많아졌을 때 누구를 통해 가지고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로웨이 액티비티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졌더니 로웨이가 액티비티가 증가했다. GTP 폼이 붙은 로웨이는 액티브한 거고 GDP가 붙은 로웨이는 인액티브한 폼인데 우리는 GTP 폼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CNO3라는 약은 이 로웨이 액티베이터예요. 이 GTPase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약인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글루코즈가 아니라 그냥 글루코즈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로 생각되는 로웨이를 바로 액티베이션 시킨 거죠. 이 약으로. 그랬더니 글루코즈 효과와 비슷하게 셀이 스티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로웨이의 다운스트림이 락카이네이즈 이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도 봤더니 글루코즈 농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예상했던 대로 컨시스턴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라이시스 막으면 당연히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줄어들었고 이 Y2763이라는 드럭은 마이오신 이 락카이네이즈 이니비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지티브 컨트롤인데 그래서 락카이네이즈가 로웨이 락카이네이즈가 이 시그널에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ST 레벨을 확인했던 것이고 글루코즈 농도 혹은 로웨이 액티베이션 그랬을 때 예상했던 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MSK는 정말 관여하지 않는 것일까? MSK를 보기 위해서 칼슘 레벨 측정을 해봤는데 그 MLCK의 이니비터를 쳐봤는데 이 ML7이라는 약이 이 MLCK를 막아주는 이니비터인데 이거를 막아도 그 글루코즈에 의한 셀이 스티프닝 이펙트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Y27로 락카이네이즈를 막으면은 그 효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락카이네이즈를 막았더니 셀이 변화가 없는데 MLCK는 막아도 계속 변화가 있다. 그 얘기는 락카이네이즈가 필요한 거죠.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MLCK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로웨이 락카이네이즈를 거쳐서 이걸 조절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제 포닥 때 했던 그 베타 AR 시그널링도 이걸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웨이 락카이네이즈가 그 브레스트 캔서에서 적어도 브레스트 캔서 셀에서는 가장 주요한 그 레귤레이터 생각이 들었었고 그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타 AR 시그널 제 포닥 때 했던 연구와 지금 연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베타 AR 시그널도 사이클릭 AMP 늘려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글루코즈도 사이클릭 AMP, 셀룰러 사이클릭 AMP 높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 내에 있는 사이클릭 AMP 레벨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거 폴스폴린이라는 약은 직접적으로 아데니린 사이클릭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사이클릭 AMP를 높여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즈 농도 상관이 없이 그냥 사이클릭 AMP 양만 늘려줘도 셀이 메카노타입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예를 들면 MSC2 랩의 마이오신 액티비티가 포스폴린만 쳐도 이렇게 글루코즈 높을 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된다는 것, 그리고 에프액틴의 액틴 양이 증가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이 사이클릭 AMP 시그널링에 맞춰서 더 계속 스터디는 진행 중이고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퍼블리시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소개해드렸고, 서머리를 말씀드리자면 글루코즈가 들어오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거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 물질은 사이클릭 AMP고, 이렇게 늘어난 사이클릭 AMP가 이 로웨이 럭카이네즈 패스웨이를 통해서 마이오신 액티비티 조절하고 혹은 F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을 조절해서 종합적으로는 그런 세포의 기계적 특징을 메카노타입을 바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세포의 모틸리티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초긴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좋은 드럭 타겟이 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희망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포스닥 오미전 박사님이 이 일을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부생 나얀이 있고, 그리고 제 포닥 때 아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에이미 루어 지도 교수님, 그다음에 같이 도와준 대학원 교수님, 대학원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